자, 오늘 3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제 3세션의 주제는 전력수급과 개통 안정화 방안입니다. 3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강승진 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승진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페이스북에 질문이 있으시면 짧고 간략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패널분들 소개는 강승진 교수님이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오느라고 좀 숨이 좀 찹니다. 오늘 아직 패널집에 오고 계신데요. 예, 오시면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및 개통 안정화 방안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패널들은 이제 오신 대로 소개해 주는 우선 유승훈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우선 패널분들은 다 오셨는데 오늘 일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및 개통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유승훈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에서 석사, 박사 그리고 기술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께서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또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였고 작년에 제3차 전력수급 계획 및 금년에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도 참여하고 또 공기업 평가 등으로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유 교수님이 이런 활동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식견을 바탕으로 좋은 발표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유 교수님 우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급 및 개통 안정화 방안입니다. 아무래도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부 계획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수요나 이런 공급 내용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발표되었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먼저 수요 전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수급 전망, 그다음에 개통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립 경과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작년 말 12월까지 해서 근 1년 가까이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때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권의 변화, 정부의 변화가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실제로 작업은 16년 12월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정했었던 여러 가지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연말까지도 그대로 숫자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미 16년 말 17년 상반기에 전력 수요에 대한 추정이 있었고 그것을 좀 조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들이 연말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의 수요를 예측할 때 처음에 고민했었던 내용이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오른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것은 전력 수요가 11년부터 15년까지 증가한 나라들이고요. 1인당 평균 전력 소비량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그래프가 있는 국가들은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나라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OECD 회원국들 대부분이 이미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 전력 수요가 감소 추세로 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좀 어느 정도 그 사는 나라 중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홍콩 요 세 개 나라가 유일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그 전력 수요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OECD 국가하고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OECD 국가의 어떤 패턴도 감안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도 감안을 동시에 해야 되는 어떤 그 수요 예측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중요하게는 8차 계획 수립 여건을 보면 과거의 어떤 경제성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환경성, 안정성 부분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나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구조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을 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3월에 환경급전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있었고 미세먼지 부분이 이슈가 됐으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로드맵도 확정이 되는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수급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수요 전망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요 관리, 설비 예비율, 설비 계획의 4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모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량은 5개, 그 다음에 피크 전력을 추정할 때는 3개 모형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그 수요 예측 오차율이 가장 낮은 모형에 근거해서 수요를 예측을 했고요. 그 외에 전망 전제 관련해서는 GDP의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한 경제 성장률, 인구는 통계청에서 예측한 인구 전망을 감안했고 그 외에 그 추가적인 수요 변화 요인으로 전기차 확산 부분을 감안을 했고 또 재작년에 있었던 그 누진제 개편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함으로써 나름대로 어떤 수요 예측의 그 과학성과 정확성을 좀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준 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BAU 기준 수요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31년 기준으로 약 114.9 기가와트라고 해서 연평균 증가율이 한 2.1%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그 30년 기준으로 본다면 7차 계획의 129.8, 약 130 기가와트 정도에서 8차에서는 113.4로 좀 낮아진 그 기준 수요 결과가 그 정해져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목표 수요입니다. 그래서 기준 수요에 수요 관리 수단이 포함이 되게 되면 이제 목표 수요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수요 관리 수단으로서 뭐 에너지 효율 향상, EMS 보급, 자가용 태양광 보급, 그 다음에 뭐 수요 자원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을 해서 수요 관리 기능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31년 기준으로 목표 수요를 101.1 기가와트, 즉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하고의 비교를 위해서 3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8차 계획에서는 100.5 기가와트의 피크 전력을 예측을 했고
7차 계획에서는 113.2기가와트였기 때문에 거의 뭐 한 13기가와트 가까운 차이가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1% 정도 감소한 효과를 가져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뭐 과소하다, 과도하다 여러 가지 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7차 계획 대비 한 11%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계획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겨울에 뭐 수요 측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원전 11기의 가동이 중지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뭐 정부가 밝히기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는 무관하게 원자력 안전법에 근거해서 계획예방 정지 3기, 그다음 경락 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구조물 등 점검 8기에서 11기가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원전 가동이 11기가 중지되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 빠듯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겨울철 이제 피크가 나타나면서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을 수요 예측했던 것보다 뭐 상회하는 수요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워낙 지난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비력이 낮았던 시기가 이제 12월 12일에서 10.96기가와트였는데요. 그 당일에도 공급 예비율은 한 12.9%로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난 겨울을 겪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였냐면 이제 원전 11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굉장히 전력 수요는 증가했지만 실제 예비율은 위험한 수준으로 이제 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획기적인 어떤 전력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좀 보기 어렵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첫 해 수급 계획이 발표된 첫 해에 실제 예측된 수요하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좀 더 수요와 예측된 수요와 실제 수요 사이에 오차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오차는 예비율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었고, 또 전력 수급 개본 계획은 2년마다 계속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거의 오차를 보정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전력 예비율을 22%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즉 수요 측과 공급 측 불확실성 대비 예비율을 9%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상 경우와 같은 극단치까지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설비의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요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효과가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 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쪽에 용역이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들이 있고, 반면에 뭐 팸스, 뱀스와 같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결과물들이 투입이 되면 또 이 스마트 공장과 같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효과를 보면 31년 기준으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아직은 모양새가 뚜렷하지 않고 이 수요 증가나 감소 요인이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정도만 제가 목표 수요를 잡는데 0.3기가와트를 반영을 했고, 기타 영향은 올해 말에 또 착수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이제 수급 전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급 측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율은 22%로 짰고, 그 중에서 이제 최소 예비율, 즉 뭐 고장 정지나 예방 정지 기간, 그다음 재생에너지의 백업 설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13%로 잡았고, 그다음에 수요 측과 공급 측의 불확실성을 한 6%에서 9% 예비율로 이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설비 규모로는 2031년 기준 123.3기가와트를 실효 용량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요 101.9기가와트의 22%를 감안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발전 설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17년에 용량 기준으로 22.5기가와트를 31년에 20.4기가와트로 그 용량 자체를 이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석탄 발전입니다. 석탄 발전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17년에 36.9기가와트가 오히려 31년이 되면 3기가와트 정도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워낙 신규 석탄이 시장에 많이 이제 진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노후 석탄 화력을 조기 폐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31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보다 좀 용량이 늘어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전원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발전량 비중 20%에다가 설비 용량의 전격 용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17년에 11.3기가와트에서 31년이 되면 58.6기가와트, 약 60기가와트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신재생 발전 설비의 8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과 풍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재생 전원에서는 이제 그 설비 용량은 상당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발전량 비중이 20%로 계획이 된 것처럼 여기에는 피크 기여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감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피크 기여도와 관련해서 아래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태양광이 한 15.6%, 그다음 풍력은 굉장히 낮은 수치인 1.9%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생에너지의 어떤 간헐성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피크 기여도를 감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적절한 보완 수단을 운영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2030 계획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발전량 비중으로 20%, 3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한 33.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별로 그 용량과 피크 기여도가 아래에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LNG 발전과 양수입니다. 그래서 LNG는 17년에 37.4기가와트에서 31년이 되면 약 10기가와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중간에 한 22년 이후에는 그 신규 설비로 한 3.3기가와트 정도를 가스터빈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양수는 한 2기가와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백업 설비로 됐고요. 이게 실제로는 2기가와트고 발전소 기로 본다면 이제 3기에 3기에 해당이 되고 구체적인 그 사이트나 뭐 구체적인 내용은 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원 이제 믹스 부분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신재생은 늘어나고 원전은 줄고 가스는 약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은 약간 주는 뭐 이제 이런 형태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전원별 발전량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BAU 상으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전력시장 제도화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030년이 되면 석탄은 40.5%, LNG는 14.5%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 LNG의 14.5%는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기준으로 본다면 7차 계획에서는 정확하게 발전량이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뭐 10% 아래 낮은 비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되면서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면 14.5%로 예상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한다면, 즉 위의 표 부분에 있듯이 발전용 유연탄이 지난 4월 1일부터 개별 소비세가 6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반영이 되고 현재 발전용 LNG의 개별 소비세가 60원인데 이것을 12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를 한다면, 그리고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감안하는 형태로 환경 비용을 적절하게 감안을 한다면 가스 발전 비중이 14.5%에서 18.8%로 늘어나고 석탄이 40.5%에서 36.1%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스 발전 비중을 보면 오히려 현재의 비중보다도 좀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가스 발전 비중이 한 22.4%였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18.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급전순위 결정에 있어서 환경 비용의 반영, 이런 것이 적절히 이제 그 뒤에 후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보면요, 2022년이 되면 8차 계획 기준으로 봤을 때 예비율이 뭐 31.4%의 아주 높은 예비율을 달성하다가 그것이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25년 이후에 적절하게 설비를 추가를 해야지만 되고, 그렇게 된다면 2030년 시점에서 22% 수준의 예비율을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통 안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뭐 개통 안정화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백업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리고 이 현재 그 비분산형 전원이 여전히 그 석탄이나 원전은 여전히 대표적인 비분산형 전원입니다만 여전히 많이 건설되어 있고, 앞으로 또 석탄과 원전이 계속해서 시장에 신규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개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첫 번째로는 백업 설비에서의 최소 설비 예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 GT 단독 운전이 가능한 LNG 복합의 백업 설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ESS는 이제 0.7기가와트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또 양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가와트, 그 다음에 가스는 가스터빈으로 이제 3.2기가와트를 신규로 해서 이 백업을 그 물리적으로 보완하는 백업 시설을 갖추고, 다음으로 좀 그 시스템 운영상의 소프트웨어적으로 백업은 변동성 보완은 신재생에너지 종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일부 그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올해 좀 구축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해 나가고 오류를 잡아가면서 보완하면서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특히 뭐 풍속이라든지 일사량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신재생 출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측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건 뭐 선진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종합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또 마지막으로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해서 유연성 자원의 전력시장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변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이게 필요한 송전 선로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HVD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축을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뭐 동북아 스포그리드 구축까지도 염두를 해둬서 독립계통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뒤에 세션에서 동북아 스포그리드 부분에 대해서 또 주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섬나라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동북아 스포그리드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개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종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첫째는 뭐 석탄과 LNG 발전의 비용 격차를 축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좀 더 확실하게 그 어떤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즉 유연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발전용 가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이슈가 많이 되면서 석탄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인 제약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친환경 전원이면서 국정과제에서도 천명했던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 친환경 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은 31년 기준으로 18.7%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재생이 사업용이 9.4%, 그 다음에 자가용이 한 2.6%,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이 5.6%로 잡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유승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작년 10월 말에 10월 하순경에 발표되었고, 이 큰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정 계획으로 구체화된 것은 전력 수급 계획,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전력 수급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정책에 따라서 그 전력 수급 계획 바로 처음으로 발표된 계획이고, 그 이후에 이거에 따라서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는 뭐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또 큰 그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년 전력 수급 계획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가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대비해서 전력 수요 전망 증가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연평균 2% 전망에서 1% 전망대로 떨어졌고, 그러면은 전력 수요 전망이 이렇게 낮게 전력 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발전 설비를 안 지게 되면 나중에 전력 수급에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4차 산업혁명이 이게 그 뭐 AI, 빅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전력 소비를 굉장히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요인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전력 수요 증가에 뭐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전력 수요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는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발전량 기준으로 20%로 늘리겠다고 그래서 2030년에 이게 설비로 보면은 거의 3분의 1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자연적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적 그 제약 조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또 전력 수급이나 어떤 전력 수급의 안정이나 개통 안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한번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 여러 전문가 이런 것들 논의하고자 우리가 이 분야에 단연간 일해 오시거나 또 연구하신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이 전문가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가까이 앉으신 그 분이 그 박종배 교수인데, 박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한전전력공사연구원을 거쳐서 현재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예. 그다음에 양성배 처장님은 뭐 그 원래 한전에 입사했었다가 전력거래소로 나눠지면서 전력거래소 신재생 에너지 팀장, 전력 수급 계획, 전력 계획 팀장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사업 처장으로 되셨죠. 예. 그래도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직접 실무적으로 준비하시고 지휘하셨던 분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김현재 박사님 소개했습니다. 김현재 박사님은 현재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력정책연구실장으로 계신데요. 예, 부산대학교 졸업하시고 미국 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뭐 그 후에 에너지경제원에서 뭐 기획본부장, 부원장, 뭐 여러 가지 주요 보직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전력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겠습니다만, 여기다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발표 토론 순서는 조금 아까 소개 순서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 수급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개통 쪽으로 좀 말씀하는 걸 하고자 해서, 우선 그 토론 순서는 제일 먼저 저쪽에 김현재 박사님부터 제일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현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그 전력공학 하시고 우리 그 수급 계획을 세우신 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선에서 약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세상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냥 준비해온 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급하고 교통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전력 수급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이 이제 우리 수급 안정하고 교통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오시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대기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연구원이 울산으로 내려갔는데 불행하게도 울산이 서울하고 비교해서도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나쁨이라는 게 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중국발 영향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오염원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그 해안가에 이제 습기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면서 일단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력산업 내부 외부 뭐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환경 변화가 아주 심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이 제대로 되었을 때 수급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뭐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요. 앞에서 발표했듯이 8차 수급 대비해 가지고 7차에 대비해서 기준 수요가 뭐 13% 이렇게 이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 수요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계속 발전소를 더 짓고 돈을 더 끌어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발전회사가 이제 폐지되는 자리에 발전소를 어떻게 뭐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 개라도 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눈치 싸움이 사실은 심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신재생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부적 환경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노석탄 발전소를 조기에 폐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경제급전이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주종이었으면 환경급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나왔듯이 발전연료 간 세제조정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또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술 변화가 분명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전기차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직도 확산이 미미합니다만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IoT나 빅데이터 뭐 그래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구축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뭐 에너지 분야 외부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이 전력 수요 그리고 전력 산업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향후에 진행되는 에너지 수급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또 남북 하회 국면에 접어들어 가지고 대북 에너지 문제 지원이라든지 뭐 대북 전력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6월 12일 날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큰 과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력 산업의 내외부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이것이 결국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애착오차라는 것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수급 안정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계획을 전문가분들께서 다 만들고 애를 쓰는데 또 환경 변화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그 계획의 수급 안정이라든지 교통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오늘 논의의 주제가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독일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해왔고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 경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어떤 전형적인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 모범 사례를 따라서 패스트 팔로우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부분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따라 가지고 아마 재빨리 우리가 잘 따라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용성이 측면에서 보면 90% 이상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독일 국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을 감내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기여를 해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사실은 이제 독일이 이렇게 된 거는 그 에너지 위기 이후에 그 긴 시간 동안 원전을 이렇게 줄여 나가면서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 90% 이상이 에너지 전환을 찬성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런 약간의 긴 호흡을 두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에너지 상공유공을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갖다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국민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된 경우에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국토의 상당 부분에 뭐 그 태양광 때문에 말이 많듯이 민원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데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국민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환경이 좋아지려면 그만큼 비용이 증대한다는 거고, 그 비용 증대를 감내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 수용성을 제공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좀 가지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일단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요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에너지를 둘러싼 이제 내외 정세, 환경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변화들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또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단 수급 안정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전력 수급 계획을 실무적으로 직접 진두지휘하셨던 양성배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력거래소 양성배입니다. 우리 앞에 김현재 박사님이 뭐 간단히 멘트가 아니고 뭐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뭐 그 부분하고 이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저는 그 저희들이 뭐 8차 계획의 이행 계획으로서 서포트를 했습니다만은,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정부의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전원 구성을 가겠다. 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8차 계획에 담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수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8차 때 워낙 뭐 여러 가지 뭐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8차 계획 수립 이후에 이 부분은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남고요. 뭐 그런 부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이게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력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덧붙여서 수급 안정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이게 또 두 번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수급 안정이 되려면은 먼저 이제 전력 수요 측면에서 수요 모형이 지금 올 겨울에도 저희들이 그 이상 한파로 여러 가지 그 8차 계획의 수요보다 상당히 그 초과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신문에도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온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 패턴보다 좀 달라진 게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수요 예측을 하는 모형 자체가 이제 물론 거기 안에는 이제 GDP라든지 기온, 인구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기온의 민감도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측 모형에.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전기차라든지 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 검토는 해서 4차 산업의 전력 수요 영향 효과는 그 발차기에게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AI 뭐 이제 로봇 그다음 빅데이터 뭐 이런 어떤 새로운 4차 산업의 기술이 우리 전체의 어떤 그 산업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때는 이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까지도 고려한 어떤 예측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의 어떤 그 거시모형 GDP라든지 기온 인구, 뭐 전력 가격 이 부분에 의한 어떤 거시모형 외에도 좀 미시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예측 모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입니다. 우리 그 강승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재생이 발전량으로는 지금 20%인데요. 전체 설비 용량으로 따지면은 3분의 1 수준 한 35% 가까이 됩니다. 총 설비 용량에.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신재생 그 비중이 적었고 또 저희들이 그 전력 수급을 할 때는 이 신재생 자체가 하나의 어떤 보조 전원으로 생각을 했고 주 전원으로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8차 계획부터는 일단은 이게 이 주종 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주종 전원의 이행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수급에 또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신재생의 그 이행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뭐 신재생의 이행성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제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의 어떤 일정 규모 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신재생이 국가 계획 그러니까 8차 수급 계획의 목표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재생 전원이 이 시장에서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난 그 5월 28일 저번 달입니다만은 소규모 중개 사업자 제도가 전기사업법이 그 개정이 됐습니다. 이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 전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기차에서 생산한 전기 또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개해서 실질적으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사업자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 가지고 신재생이 좀 더 그 이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개통 이 간헐성 신재생 특히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저 박종배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실 거라 믿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그 간헐성 전원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내일 태양광 풍력이 어느 정도 가동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동이 됐을 때 실제 개통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주파수라든지 전기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는데 저는 이제 시장 측면에서 현재의 하루 전 뭐 예측을 해서 하루 전 뭐 여러 가지 개통 운영을 하는 계획에서 이거를 또 실시간 5분 전에 예측을 하고 5분 후에 뭐 이제 기동이라든지 정지 계획을 세우는 실시간 시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신재생 가능성이 대비해서 뭐 우리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좀 기동이 빠른 전원들이 있습니다. 양수, 뭐 ESS 같은 전원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간헐성에 대응해서 대응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조 서비스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8차 계획에는 주로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 석탄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8차 계획이 이제 15년 이상이 계획이 되면서 노후 화력 설비들, 특히 석탄 설비들이 이 수명이 다 되는 전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어떤 뭐 이 경제성이라든지 환경 기여도 등을 평가를 통해서 건전성 평가를 통해서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관리 기준도 좀 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지난 겨울에 우리 아주 추워가지고 전력수가 뭐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서 이것도 뭐 수요 예측 틀렸다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뭐 글쎄 진짜 이게 진짜 매일년 이런 기온 변동이 커지면서 우리 재작년에는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서 전력수가 올라갔고 지난 겨울엔 또 추워서 전력수가 올라갔고 이 변동성에 대한 예측은 아직도 이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신재생 가능성 대비해서 아까 뭐 실시간 시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전력 시장은 하루 전 시장입니다. 근데 뒷날 당일에 뭐 바람이 양이라든가 태양광 발전량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면은 이게 시장 운영이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간 시장 도입도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요약하고요. 다음으로는 그 건국대학교 박정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전력 개통 유연성 부분, 개통 운용 부분 이런 부분은 저한테 이렇게 순서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EU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전력 개통 유연성 정대라든지 제반 정책 제도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EU에서는 석탄에 대한 고민 구조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역내의 석탄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이렇게 되고 있고요. EU에서 이제 뭐 공고안들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승배 처장님이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에 대한 뭐 제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립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한 2025년을 기점으로 EU에서는 석탄 발전에 대한 페이스 아웃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EU 국가 중에서도 동유럽이나 이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방향은 그렇게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싶고요. 그게 이제 얼라이언스로 EU에서는 석탄에 대해서 이제 용량 요금 지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리소스 에디쿼시 정책도 같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 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3020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요 부분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EU에서 2050년 EU 건내의 예측을 보면 그 양이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놓은 EU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바탕으로 보면 전력 부분에서 205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레퍼런스 케이스에서 한 85%, 뭐 정확하게는 86% 이렇게 나와 있는데 85% 수준이고 아주 공격적인 케이스, 에그리시브한 케이스에서는 95% 이렇게 이제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트렌드 부분하고 우리 에너지 정책, 근데 이제 저희는 에너지에 대한 일종의 전력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립돼 있고 또 에너지 안보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서 그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저희한테 남겨진 이런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부분을 이렇게 잠깐 보면 도매 쪽은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5월 29일인가 그 VPP 중개사업이 이렇게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돌파구가 이렇게 마련됐다고 보는데 소매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권이 주어져야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비자의 스스로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혁신적으로 소비자 사이에 직접 거래 P2P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량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소비자의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의 전개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전력계통의 유연성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보급은 본질적으로 이제 전력계통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우 안정적인 기존의 화력 설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전력계통의 불확실성,
혹은 대단지의 탈락으로 인한 예를 들면 뭐 광역정전의 확률 증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간헐적 자원인 재생에너지가 이제 상당 수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아마 요 다음 세션에서 이렇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유연성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직접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유연성 증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하나는 피지컬 플렉시빌리티를 이렇게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을 이렇게 이제 강화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양 처장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유연성을 이렇게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유연성을 이렇게 이제 증가시킨다는 것은 크게 세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측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적 자원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일정 수준 이렇게 전력 시스템에서 수용하지 못했을 때 직접 제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한 사이클이, 물리적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완성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연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초단위로 이렇게 이제 전력 계통의 관성의 증가에서부터 1시간 분 단위의 램핑 증가, 혹은 하루 전, 일주일 전에 이제 유니트 커미트먼트 발전기 기동 계획의 유연성 증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구축을, 물리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시스템이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람 훈련이 이렇게 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아까 유성훈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신재생 종합관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종합관제 시스템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트로 이렇게 가자, 이걸 우리가 개발해야지 라는 접근도 좋지만, 이 자체도 상당히 유연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인지를 좀 깊은 고민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물리적 유연성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도적 유연성은 더욱더 깝깝한 형태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리드 액세스에 대한 기준이 지금 우리가 어떤 건지에 이제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위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리드 코드, 그리드 액세스 코드가 소비자들한테 혹은 신재생 공급자들한테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상당히 불확실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재생 발전 설비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리드에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냐, 이 권리가 있느냐 없냐에 대한 고민 구조가 좀 필요하고요. 저희는 개통이 안 되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가늠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허용을 100% 한다고 하면 커테일먼트에 대한 혹은 개통 운용에서의 처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전력계통에서 대기되어 있는 뭐 태양광이 수기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소리를 이렇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CBP 시장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CBP 시장이 가격 안정화라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가치 혹은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에 영국의 최초로 구조 개편할 때 이렇게 이제 가져온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하면 유연성 자원이라든지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을 해서 시장 가격을 그들에게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 최우선적으로 보조 서비스 시장이라도 먼저 좀 만들어서
보조 서비스에 참가하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가스 복합이 됐든 열병합이 됐든 제대로 가치 기반의 보상 기준이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유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유연성과 제도적 유연성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물리적으로 저희가 100%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의 증가를 누가 이렇게 이제 담당할 거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제도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제도로 넘기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넘기는 그런 로드맵이 아마 전력당국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이런 데서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개통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개통의 그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리적 방안, 제도적 방안 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현재 전력 시장, CPP 시장에서 너무 그 개통 불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개통 보조 서비스에 대한 그 너무 그 보상 체계가 너무 미흡해서 또 이것도 더 활성화시킬 필요 있다. 또 요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20분 남았는데요. 근데 지금 아까 유 교수님 리액션 좀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가고요. 저 질문을 받았는데 앞에 세션보다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받은 질문만 4개 정도 받았는데요.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분이 다 답할 필요 없고요. 각 해당되는 분야에서만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 개통 유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나 알듯이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개통 연계를 위해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통 연계 방안과 시뮬레이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네, 이걸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현재 거래소와 한전에서 특히 이제 한전에서 송전 접속 제의가 이렇게 오면 현재 송전 시스템이 변전 시스템이 수용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권리에 대한 정의는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 장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요저의 개통 연계 방안에 대한 것이 이제 주가 주셨는데 유럽 국가들은 전부 다 이웃 국가끼리 연결돼 있어서 한 나라의 뭐 개통의 이제 변동성이 이웃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심한 변동 이웃에 피해도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완전히 고립된 섬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까 동북아 슈퍼그리드 얘기도 나왔고 그건 미래적인 아주 먼 미래 얘기고 지금 현재는 전혀 개통 연계 길 없습니다. 뭐 유일하게 연결된 건 그 육지와 제주도 그 선으로 연결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일방향이어서 글쎄 이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는 아마 정부에서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전력이 시장 가격은 최소 5분마다 변동합니다. 사업자의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신재생 사업자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아까 우리 뭐 박종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초단위, 분단위 뭐 이 변동성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지금 뭐 현재의 시장 가격 자체가 이제 하루 전 시장이고 또 하루 전에 1시간 단위의 어떤 시장 가격을 S&P 형태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여러 가지 그 5분 전 시장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은 그 5분 단위로 어떤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는 체제로 좀 시장 구조라든지 어떤 정보 제공 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지금 이제 1메가 이상이죠. 그건 전력거래소 직접 참여해서 시장 S&P로 받고 있고 그 이하 사업자는 한전에 직접
그 판매해서 그 S&P의 평균치를 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아마 시장 직접 참여자는 아마 이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수열 에너지와 양수 발전 등 대체 발전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만 신재생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다른 신재생 에너지 육성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수열 에너지는 어떤 걸 말씀하세요? 이거 지역 난방의 수열 에너지는 그 난방종에 있는데 그건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겠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이게 수열 에너지는 제가 이게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양수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8차 계획 때 아까 우리 유승훈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백업 전원으로 간헐성에 대한 대응 백업 유연성 자원으로 양수 발전을 일단 한 2기가와트 정도 지금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또 이제 9차라든지 향후에 10차 계획을 하면서 신재생의 어떤 전원이 그 이제 어떤 간헐성 전원이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그 대응 전원, 대체 전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양수 발전도 이제 뭐 보니까 뭐 가변성 양수 개념이 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요 관리 측면에서 수요 시장, 그러니까 수요 관리 자원도 뭐 여러 가지 분단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요 관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수급 자원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대체 전원을 좀 생각을 한번 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신 말씀 있어요? 추가적. 예, 지금 이번 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보셨다시피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증대시킨다고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아까 양 처장께서 말씀 양수 발전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ESS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 아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제 담길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뭐 좀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 재생에너지 3020에 나와 있는 계획 이상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연말에 제8차 PDP, 이게 전력수급 계획을 말하는 거죠. 발표 후 얼마 안 되어 금년 초에 전력 예비율이 낮아져서 수요 관리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수요 전망을 수정하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수정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지난 겨울처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책이 궁금합니다. 아까 유 교수님이 여기서 좀 발표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대답해. 예. 예. 올해 겨울에 지금 발생은 지금 물론 뭐 저 이상한파 있습니다. 80년 이후에 5일간 그 영하 10도씨 이하로 내려간 게 처음에 저기 이제 80년 이후에는 최초였는데요. 이 예비율이 낮아서 이제 저희들이 뭐 수요 관리까지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거래소에 수요 관리 DR 시장이 있습니다. 수요 관리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전기를 아끼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약 4기가와트 정도의 수요 관리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수요 관리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본 지원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상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돌릴 수, 공급이 부족해서 저희가 수요 관리 자원을 가동한 건 아니었고요. 이 수요 관리 자원 자체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그 공급 설비를 회피하는 경제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성 관점에서 수요 관리 자원을 가동해서 좀 이슈가 이제 다 왜곡돼서 보도가 된 거지 뭐 예비율이 부족해서 뭐 수요 관리까지 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유 교수님 혹시 따로 없습니까? 예, 아까 유 교수님 발표 자료 보셨죠? 그 우리 1월달에 이번 1월달에 전력 수요가 뭐 예상치보다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리고 수요 관리 자원 시장이 발동되기도 했지만은 아까 발표 자료에서 예비율이 12% 이상 예비율이 여유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자체가 빠듯해서 수요 관리 발동 효과 발용한 게 아니라 전력 수요가 예상치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수요 자원 시장을 발동한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고 아까 저도 전력수급 계획에 직접 참여해서 그 수요 관리 분과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로서 예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1년이 조금 그 예상보다 조금 빗나갔다 해도 아직은 수요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력수급 계획은 매 2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동안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여건들이 변한다면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시작하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변화된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기온 변동에 의한 전력수요 변동,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의 효과에 의한 전력수요 변동 가능성, 그런 내용들을 아마 반영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아마 계획이 반영될 걸로 알고 있고, 이번 겨울의 한파 때문에 전력수급 계획의 수요 전망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 그 네 분의 네 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발표 작가에서 또 오늘 그 패널들의 지적 사항과 또 여기 플로어 질문 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많은 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패널 여러 선생님들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겨울철에 이렇게 전력 수요가 피크가 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혹은 또 향후에 또 냉방 수요가 사실 또 여름에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여름철에 피크가 왔다가 이제 겨울철에 피크가 오는 걸로 바뀌었고요.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뭐 겨울철 피크가 다시 또 뭐 여름철 피크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크가 그렇게 올라가면 과연 발전소 증설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수요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관리 수단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이 보면 2010년대 들어와서 1인당 전력 수요가 감소 추세로 변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크는 올라가는 이제 이상 기온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 전력 소비량 자체는 선진국의 패턴을 볼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급격하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력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기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도 마련이 돼야 되고 사업 계획도 짜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시설의 어떤 그 낭비 이런 거를 막고 계획을 잘 짜면서 이 기업에서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유승 교수님 발표 자리에서 봤듯이 이 주요 OECD 국가들의 전력 수요는 거의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까지는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전력 수요가 뭐 2% 연 2% 또는 3%대로 아주 전력 수요가 둔화됐습니다. 이런 전력 수요 둔화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뭐 안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 경제 발전 또는 산업 구조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력 수급, 그래도 그 아까 여러 가지 분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기온 변화, 이런 기온 변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변동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했다는 가능성 증대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두고두고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도 토론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그 전력 수급 및 개통 안정하는 방안에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그 발제자 및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